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는 너 이제 똑똑한 척 그만. 집 하나 살 타이밍도 모르면서 네 똑똑한 척 좀 그만하고. 자기 집도 없으면서 무슨 세계 은행을 뭘 쥐고 흔들어. 그래서 이제 야. 제 아내가 경제권을 이제 가져갔습니다. 뺏겼어요? 네, 자산 운용권을 다 네. 가져가서 제 네. 아내는 참고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경제를 운영한 사람은 이 경제를 권을 뺏겼고 음악 하시면 되잖아요. 음악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세계은행에서 일도 하셨고 세계 경제 개발 그리고 외환위기 처한 나라들에 대한 정책 지원, 자금 지원을 합니다.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제 세계은행의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프로그램을 입사를 했고요. 그 뒤로 한 16년 정도 세계은행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 경제 개발을 직접 정책 지원도 하고 자금도 하고 전세 값으로 살 수 있던 집이 이제는 못 사는 집이 돼버렸습니다. 전세 가격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을 전세 가격에 플러스 전세 가격을 더해서 이걸 대출받아 사죠. 아파트값 막 너무 뛰고 또 분양가도 사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소득은 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만 계속 지금 소득 대비 몇 배가 막 뛰고 있거든요. 경제 전문가로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좋은 나라의 조건, 무엇이 좋은 나라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저는 모든 국민들에게 갑자기 뜻밖의 목돈 들어갈 일이 없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이게 넉넉하신 분들은 뜻밖의 일이 생겨도 그냥 때웁니다.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뜻밖의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인생이 거기서 멈춰요. 대표적으로 아프거나 사고가 크게 나거나 암에 걸리거나. 그걸 넘어서 우리 사회는 목돈 들어갈 일이 몇 가지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본인의 주거와 자녀들의 주거겠죠. 제가 경제 정책을 굉장히 많이 여러 나라 해봤는데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정책 갖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사회복지 정책이지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들어왔는데 최저임금 갖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10,000원이다 아니다.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노동자 근로자 중에 최저임금 받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만큼 최저임금자들이 많다 이거거든요. 예. OECD 국가 중에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정책의 핵심이 돼요. 최저임금이란 건 일을 잘하건 말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약간 표준임금 같이 됐어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최저임금 얼마 올리는지 다 기대해요. 왜냐면 자기 연봉이 거기 연동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준임금 상승률, 최저임금이 거의 우리나라 표준임금이 되어버린 이게 하나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OECD 선진국에서 국민이 안정화하는 이유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장님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적정한 자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자산의 규모는 커져가고 있는데 종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예. 이 한 종목, 소위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소위 좋은 선진국은 부자일수록 금융자산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연동되는 주담대, 금융을 꽉 잡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잘못해 나가면 국민의 삶에 큰 파탄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다고 봐요. 이 관리에 대해서는 정치와 정책을 하는 모든 분들이 합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2016년에 귀국했어요. 오신 지 뭐 이제 10년 안 됐네요. 그죠? 10년 안 됐습니다. 18년 정도 해외 생활하고 무주택자였습니다. 집을 살까 말까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제 경제적 판단에. 부동산 폭등이 시작된 겁니다. 전세 값으로 살 수 있던 집이 이제는 못 사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는 너 이제 똑똑한 척 그만해. 집 하나 살 타이밍도 모르면서 네 똑똑한 척 좀 그만하고. 자기 집도 없으면서 무슨 세계 은행을 뭘 쥐고 흔들어. 제가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대출 받아 집을 하나 사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보다 음악 전문가가 경제를 더 잘하네요. 실물 경제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할 수 되죠. 없는 결정들을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계세요. 영끌이란 단어가 우습게 보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잔인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산 다음 날부터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지 않을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어. 한데 내 집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 집은
폭등까지는 아니야. 그건 욕심이야. 그래도 적정히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 평균보다 몇 퍼센트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양자적 감정 때문에 정책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욕구, 부를 이루고자 하고 자산을 늘리려고 하는 욕구, 그다음에 세금에서 좀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욕구. 그거는 뭐 세금을 안 내겠다, 회피하겠다 이게 아니니까 기왕이면 좀 덜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재산세의 가장 큰 문제는 예측 불가라고 생각해요. 뭐 마포구에 땡땡 아파트를 내가 한 채 사겠다. 그러면 살 때 재산세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얼마인지 다 나와요. 아, 매년 재산세가 이만큼 나오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판단을 못하면 그건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산 다음에 집값이 올랐어. 그럼 재산세가 겁 없이 뛰어요. 이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은 재산세는 살 때 픽스해버리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던 날이든 살 때 픽스하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재산세가 뭐 300이다. 그건 팔 때까지 300이다. 다음 사람은 이거 12억에 샀다. 그때부터는 350이다. 네가 팔 때까지는 이 가격이다. 이거는 불평하지 말아라. 알고 산 거니까. 그렇지. 네, 재산세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중요한 재원이에요. 대신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 공시가도 갑자기 많이 올렸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제가 뭐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게 뭐 세금이 징벌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집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종부세나 이런 걸 내려주니까 지금 나라 재정이 부족하다는데 더 걷어야지. 이 사람들은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이 이런 말씀하시고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이 행정하시는 분들, 정책하시는 분들 힘들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을 할 때 가장 불만스러운 건 예측할 수 없음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이게 가격이 어떻게 틀지 모르기 때문에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를지 안 내릴지 서로 야, 내 친구가 그러는데 집값 떨어진대. 웃기고 있네. 봐라 안 떨어진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 진짜 한 매일같이 싸웠어요. 제 아내랑. 부동산 폭등할 때 우리도 사자. 저는 아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거품이다. 이게 최소한 20%는 떨어져야 된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점점 살 수 있는 평수는 적어지고 살 수 있는 동네는 적어지고 그렇지. 안 된다 이제 사자 이런 결정할 혁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방향성이 보면 의사결정을 해요 사람들이 팔지 살지 이게 방향성이 이게 럭비공 같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없애줘야 된다.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청구권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가 유주택자에게 마치 징세하듯이 내가 집을 못 갖는 건 너 때문이야 라는 담론을 만드는 건 정치의 못된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경제 논리에도 맞진 않죠. 맞지 않죠. 예. 이건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한 채, 두 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건 좋지만 이거를 징세를 하겠다. 징벌적으로 너 때문에 내가 집을 못 가져 라는 담론은 굉장히 공동체에게도 안 좋고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을 어떻게 하면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주거하는 필수재로서의 가치 둘 다 인정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이 몇 년 전에 격하게 반대하고 거칠게 반대했던 건 우리 선배들 니네들은 주택 청약으로 돌려가면서 하나씩은 했잖아. 그렇지. 자산 어느 정도 쌓은 사람 중에 주택 청약 더 보지 않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평생 몸뚱이를 써서 살라고 하냐. 평생 노동소득만 갖고 살라고 하냐. 우리도 자산 증식의 기회를 달라 이 외침이었거든. 최용호 선생님네 전화 이 정도 돼보면 알겠지만 힘 빠지기 시작하면 자산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가 들었는데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노동할 근력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있어야 그래야 중산층이 생기고 나라가 안정이 되는. 서민층도 그렇게 끌어올려줘야 되고 중산층도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몸을 써서 살고 나이 들면 벌었던 돈으로 사는 거다.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 역사상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끝까지 몸뚱이로 살아야 되는 세대가 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 세대는 청약을 통해서 다 벌어놓고 메뚜기처럼 여기저기도 옮겨 다니면서 자산 증식을 해놓고 이건 나쁜 거다. 너희들은 안 돼. 임대주택에서 평생 살아. 이 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좋던 나쁘던 우리 싱가포르 모델도 있고 여러 모델이 있지만 우리 이 세대에 관해 걸쳐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적정한 재산 증식의 기회는 주자. 이게 답일 수밖에 없다. 다만 과한 건 맞고 없는 사람들에겐 기회를 좀 더 주자. 책임감 느낍니다. 느끼셔야 됩니다.